저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기초로 주제를 잡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했었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막 깊진 않지만 깊은 주제를 다루면은 지루해하실까봐 기초적인 거를 준비했습니다. 목차는 이제 안드로이드의 컴포넌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 네 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기초 개발하는 방법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컴포넌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컴포넌트에는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그리고 콘텐츠 프로바이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들로 조합을 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티비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자가 보게 되는 화면이고요. 그림과 같이 엔드라이브 화면이나 옆에 날씨 화면 같은 부분을 보면은 모두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고요. 이처럼 안드로이드는 모든 화면을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서 만듭니다. 이런 액티비티는 사용자가 백그라운드 내렸을 때 시야에서 가려지기도 하고 액티비티들끼리 이제 겹쳤을 때도 또 가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메모리에서도 메모리가 부족할 때도 제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액티비티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잘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의 생명주기인데요. 액티비티를 소스 코드에서 상속받으면은 그림과 같은 여러 가지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가 먼저 실행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onCreate가 먼저 불리면서 UI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onStart, onResume 메소드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준비가 되고요. 그 상호작용할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사용자가 액티비티 안에 있는 버튼들과 여러 가지 입력 그런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가 두 단계로 onResume과 onStart로 나뉜 이유는요. 액티비티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복귀되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다가 뭐 간단한 얼럿이나 토스트가 뜨면은 이제 사용자에게 액티비티가 보이지만 그 액티비티와는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데요. 그 상태에는 onPause 상태가 호출이 돼요. 그 상태가 지난 후에는 다시 onResume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액티비티가 다시 보여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로 덮였을 때 그 상태에서는 이제 onStop이 불리게 되는데요. 덮였다가 다시 그 액티비티가 보여질 때는 onStart를 다시 타고 그리고 onResume을 탄 후에 액티비티가 사용자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가 완전히 메모리에서 제거가 되면 onDestroy가 불리게 되는데요. 이제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로 인해 이제 덮여지면 onStop이 불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핸드폰의 메모리가 부족하다 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그 가려진 액티비티를 메모리에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이전 화면에서 잘 보존되어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다면은 적절한 처리를 액티비티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떨려서. 다음은 이제 서비스인데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뮤직 플레이어 같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계속 하진 않지만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즉, 서비스는 액티비티와 달리 사용자에게 보여지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 서비스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뮤직 플레이어 같이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는 백그라운드 데모나고, 그리고 하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특정 메소드를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원격 호출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해 프로세스 간, 그 앱끼리 통신도 가능합니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각각 형태를 다르게 잡고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인데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주로 디바이스의 배터리 부족, 그리고 네트워크 상태가 와이파이에서 3G로 변경됐다던가 디바이스가 새로 부팅됐다던가 그런 시스템 상태 관련 메시지를 받을 때 사용하는데요. 사용합니다. 콘텐츠 프로바이더인데요. 이제 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SQLite라는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DB를 사용하는데요. 이 DB에 저장된 내용은 자기 자신의 앱 빼고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아요, 원래는. 근데 만약에 접근하지 않게 된다면은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앱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으면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가져오면 되는데요.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다른 앱에서 컨텐츠 리졸버를 이용해서 리졸버랑 URI를 통해서 다른 앱에 있는 DB에 접근을 해서 이제 리턴을 받아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지만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컴포넌트들 중에 액티비티를 이용하여 이제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개발은 이클립스로 하고요. 안드로이드 개발하기 위해 SDK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 과정은 이제 생략을 하고 바로 프로젝트 생성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SDK를 설치하면 이클립스 메뉴 중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이 프로젝트 생성 메뉴를 클릭한 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이름,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패키지 이름, 그리고 버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설정한 후에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고 그 이외에 이제 워킹셋 지정하고, 그리고 앱 아이콘 간단하게 지정하고, 그리고 액티비티 기본으로 어떤 액티비티를 만들지 설정을 한 후에 이제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돼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여러 폴더 구조로 이루어진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구조도 하나씩 잘 알고 있어야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src 폴더가 있는데 이거는 자바 소스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예요. 보통 자바를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폴더 안에 패키지로 이루어진 구조로 다 있거든요. 이거는 표준 자바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젠 폴더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폴더예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레이아웃이랑 그림, 문자열 등 여러 가지 리소스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레이아웃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면 버튼들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스 코드에서 리소스 파일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ADT라는 안드로이드 디벨롭먼트 툴에서
XML에 정의되어 있는 버튼들의 리소스 아이디를 이 R 파일에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에서 직접 이 R 파일을 통해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젠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폴더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돌아가지 않고요. 아예 이 폴더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열어보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소스 폴더인데요. 리소스 폴더는 이제 말 그대로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이나 스트링 등 애플리케이션 이제 필요한 리소스를 관리하는 폴더인데요. 네, 먼저 그 리소스 폴더 안에 드로워블 폴더가 있는데요. 이 폴더 안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필요한 각각 이미지 파일들을 관리를 해요. 이미지 파일의 이름은 형식은 이제 소문자 A부터 Z까지, 그리고 숫자 0부터 9까지, 그리고 언더바 형식으로만 이루어져야 되고요. 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런 리소스들은 소스코드에서 r.drawable.리소스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제 드로워블 옆에, 폴더 옆에 이제 해상도가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지들을 해상도에 따라서 다르게 넣게 되면 앱에서 알아서 분석해서 이제 해상도에 맞는 이미지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폴더인데요. 이제 이 레이아웃 폴더에는 화면을 구성하는 XML 형태의 레이아웃 폴더들이 들어가 있어요. 즉, 그 자바스크립트에선 HTML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이것도 드로워블 폴더 같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폴더를 구분하면 화면의 크기랑 뭐 가로 모드, 세로 모드에 따라 각각 레이아웃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폴더인데요. 밸류 폴더는 문자열,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각 테마를 여기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의 테마, 그리고 앱에서 사용하는 수치값 등을 정의를 하는 폴더이고요. 이 폴더도 각각 이제 폴더 이름을 구분을 해서 핸드폰에 설정된 언어별로 이제 다른 언어가 나오도록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프로젝트 버전이나 이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번안 등 이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폴더이고요. 프로젝트 생성하면 자동 생성되고, 그리고 필수로 하나씩 꼭 존재하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 형태도 XML 형태로 띄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유즈 SDK는 SDK의 버전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뭐 이 SDK 버전을 최소 필요한 SDK 버전이고요. 이 해당 버전 이하의 OS는 이 앱이 깔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마켓에도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XML은 그 앱의 아이콘, 앱 이름, 테마를 정의하고, 그리고 아까 화면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쭉 나열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먼저 이제 CS 개발하기 앞서서 아까 레이아웃에 대해 나왔는데요.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안드로이드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레이아웃과 위젯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위젯은 이제 버튼이나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를 말하고요. 이제 이거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그런 요소들이고요. 레이아웃은 이런 위젯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화면에 배치를 해줄지 결정하는 컨테이너 역할을 해요. 레이아웃에는 리니어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스크롤 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제 레이아웃들을 수평으로 아니면 수직으로 배열을 해줄지 결정하는 요소들이고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뷰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뷰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튼 옆에 이 버튼을 놔라 라는 그런 명령어로 레이아웃들을
위치시키는 거고요. 스크롤 뷰는 말 그대로 이제 스크롤이 되는 뷰입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걸로 이용해서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는데요. 이제 보통 처음 프로그램 만들 때 헬로 월드를 띄우잖아요. 그래서 저도 헬로 월드를 띄우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띄우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구현해야 되는데요. 헬로 월드 텍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텍스트 뷰를 선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위젯들을 레이아웃으로 이제 레이아웃에 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 텍스트 뷰를 감싸줍니다. 이런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레이아웃 믹스랑 하이스는 이 뷰가 얼마나 자리를 차지할지 결정을 하고요. 이제 매치 페런트라고 설정을 하면 디바이스의 전체 화면의 크기를 잡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텍스트 뷰에 설정했듯이 랩 컨텐츠로 하면은 이 해당 뷰가 필요한 영역만 이 영역을 차지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비티는 이 레이아웃 안에 위젯들을 정렬을 어떻게 시킬지 그런 옵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은 화면 전체 차지하게 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안에 있는 텍스트 뷰들은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하고, 텍스트 뷰에는 헬로 월드가 찍히도록 레이아웃을 선언을 했고요. 이 레이아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액티비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액티비티가 처음 실행이 되면 온크레이트에서 이제 UI 요소들을 다 초기화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이 온크레이트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받고 이제 액티비티 안에 set 컨텐츠 뷰라는 메소드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메소드에다 아까 정의해준 레이아웃을 이렇게 리소스 이름을 넘겨주면은 아까 생성한 레이아웃을 이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 아까 그 정의한 레이아웃들은 r.layout. 그 파일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까 만들었던 거에 대한 결과 화면이고요. 레이아웃 안에 헬로 월드가 찍히고 있죠.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이번엔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리니어 레이아웃의 버튼들과 이제 홈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 웹뷰라는 거를 이제 생성을 해줘요. 그 후에 이제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고 온크레이트 오버라이드 하고, 그리고 아까 레이아웃을 이 액티비티 세팅을 해주고요. 이제 아까 그 XML에서 정의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소스 코드에서 얘네 버튼들이랑 웹뷰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디를 정의를 해야 돼요. 이 아이디를 정의를 하면 액티비티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한데요. find view by id라는 메소드를 통해 저런 리소스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임자로 아까 정의했던 그 리소스의 아이디를 넣어주면 그 정의했던 뷰가 이 객체에 리턴을 하게 됩니다. 웹뷰랑 버튼에 대한 리소스를 가져오고, 버튼에다가 이거 자바를 하셨으면 알겠지만 리스너를 달아주는 방법인데요. 리스너를 달고 그리고 온클릭이 되었을 때 그 웹뷰에 네이버가 로딩이 되도록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는데요. 이 네이버 홈 바로가기 버튼을 눌렀는데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떴어요. 이 앞에서 네이버 주소도 잘 적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아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 퍼미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 해결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권한이 없으면 인터넷이나 뭐 연락처 읽기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웹뷰는 인터넷에 직접 접속을 해야 되므로 이제 매니페스트에 퍼미션을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실행하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이버가 이제 뜨죠. 너무 제가 빨리 설명하고 세미나가 발표 실력이 미흡해서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GIF 화면은 제가 안드로이드에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동작 9가지 방향을 인식하는 동작 인식 앱을 만든 건데요. 이와 같이 이제 안드로이드로 진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진짜 재밌거든요. 다들 이거 한 번씩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